파포인트의 두 번째 강연자는 행정안전부 SNS 방송 자문위원이자 스마트 MTV OTT 전략이사로 활동 중이시며 국내 OTT 뉴미디어 방송의 권위자이신 광운대학교 이희대 겸임 교수님이십니다. 이희대 교수님은 한국인공지능윤리협회 이사도 맡고 계십니다. 소셜미디어에서의 AI 윤리 이슈와 사례를 주제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 앞에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어찌 보면 미디어와 관련된 쪽에서 윤리 얘기를 한다니까 조금 어떤 얘기를 할까라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으나 몇 가지 저희 미디어 쪽에서도 관련된 이슈들이 꽤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소재 자체가 소셜미디어에서의 AI 윤리 이슈와 사례인데요. 내용은 이제 제가 뭐 목차는 다 일일이 뭐 얘기는 드리겠습니다만 실제로는 큰 그림에서는 알고리즘, 그 다음에 뉴미디어, 그리고 이 뉴미디어 그 중에서도 소셜미디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유튜브라든지 넷플릭스 이런 신규 미디어에서의 AI, 알고리즘, 그 다음에 윤리적 이슈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알고리즘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이제 파워포인트 장수 자체는 좀 많이 준비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준비를 좀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눈으로 보시는 라이프 핵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지금 방금 보신 것처럼 타임즈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작년이었죠. 사람들이 이 별것도 아닌 달걀로 뭘 만드는 뭐 이런 컨텐츠를 엄청 열심히 보더라. 근데 그 집중도라든지 조회수라든지 시청 시간이 엄청나게 빨리 올라가는 걸 보고 놀랐더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라이프 핵, 유튜브를 연결해서 보는 거는 제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 문제도 있어서. 근데 이 라이프 핵이라는 게 우리나라 말로 굳이 얘기하자면 꿀팁 정도 되겠습니다. 자, 근데 사람들이 이 꿀팁 영상을 보려고 왜 이렇게 많이 몰려드느냐. 옛날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억나실 텐데, 뭐 빨래 말리는 방법,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이 일상의 꿀팁 주는 유튜브 채널 베스트 하면 항상 아까 말씀드렸던 그 라이프 핵을 다루는 채널들이 미국에서 계속 수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5미닛 크래프트,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뭐 5분 공작소, 뭐 그다음에 뭐 밝은 면 뭐 이런 것들인데요. 제가 얘기 드리려고 하는 거는 여기 지금 자세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구독자 수를 보시면 조금 놀랍습니다. 네, 그게 뭐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꿀팁들을 모아가지고 만든 채널이 지금 전 세계에 그분들이 만든 채널인 한 회사가 만든 그 꿀팁 모아놓은 채널들 이름이고 그 다음에 한 회사가 이걸 다 운영을 합니다. 근데 이에 대한 평가가 처음에는 페이크 뉴스가 아니냐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단순하게 DIY 채널이냐는 식으로 약간의 낮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주목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방금 말씀드렸던 이 꿀팁 보여줬던 이 회사가 좀 놀라운 거는 지금 2016년도에 처음 이 채널을 개설했는데 조회수, 구독자 수를 보시면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그 회사들을 다 합쳐보고 그 트래픽을 한번 살펴봤어요. 근데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 맨 위에 있는 게 지금 디즈니입니다. 그 다음에 컴캐스트, 그 다음에 워너 브라더스인데 방금 말씀드렸던 꿀팁 만드는 회사가 전 세계 4위 트래픽입니다. 만든 지 3년 반 만에.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지는 제가 뭐 비밀 아닌 비밀을 얘기 드리면 유튜브를 연결을 못 드리는데요. 이 만든 지 4년밖에 안 된 이 회사, 러시아에
해커급 개발자분들이 만든 채널입니다. 그리고 쉽게 말하면 이제 유튜브 알고리즘을 제대로 파악한 분들이라 일종의 큐레이션 컨텐츠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즉 무슨 얘기냐면요, 꿀팁은 보통 1분짜리 컨텐츠죠. 그러면 뭐 빨래로 무슨 뭐 하는 법 이런 것들 있죠. 그럼 이걸 종으로 행으로 경우의 수를 만들면 컨텐츠 10분짜리가 조합으로 따지면 몇만 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걸 노린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완전히 다른 컨텐츠처럼. 이건 들어가서 보시기를 제가 설명드리고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이쪽 분들이 만든 채널들이 있었어요. 뭐 브라이트 사이드니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분들 만든 채널을 자세히 보시면 꿀팁 모음들이라는 거죠. 자세히 보시면 비슷비슷합니다, 사실은. 근데 컨텐츠의 개수를 엄청 늘렸던 거죠. 작은 컨텐츠들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 회사에 아까 제가 보여드리지 못했던 회사 소개서와 그 영상을 들어가서 보시면 다 디자이너분들만 계십니다. 그래서 디자이너분들이 팀을 이루어서 1분짜리 영상을 한 달에 100개를 만들면 쌓여서 경우의 수에 수천 조합이 나오는 거죠. 자, 수천 조합이 나오면 유튜브의 알고리즘은 개수, 그다음에 시간, 이런 것들과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어떻게 하면 트래픽을 올리고 최상단에 올라갈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처음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했던 겁니다. 그게 지금 현재의 소셜미디어라고 하는 이 플랫폼에서의 컨텐츠 전략인 거죠. 이 얘기는 거꾸로 말해보면 뭐 사실은 제가 다른 세션에서라면 저도 미디어 쪽에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배워서 방법론적으로 잘 적용해볼까요? 라고 얘기했겠지만 사실은 여기선 그게 아니고요. 저는 이거 그럼 종전에 그렇게 저희 미디어 전문가니 했던 이런 분들이 아닌, 쉽게 말해서 개발자, 프로그래머 혹은 해커분들이 컨텐츠를 하면 더 잘하는 시대가 됐다라는 아이러니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슈가 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건 제가 지금 동향 정도만 알려드리는 거고요. 워낙 제가 페이지를 많이 준비했었고 AI에 관련된 내용이 이미 앞에서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 미디어에서 이게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생략하도록 하고요. 다만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지금 이 피스컬로트 창업자분이 미국에서 투자를 엄청 잘 받았습니다. 예, 우리나라 돈으로 2,800억 정도 투자를 이끌어 받으셨는데, 이분이, 전 이건 미디어 관련된 건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아이디어를 내놔가지고 이 사업권을 땄는데, 여기서 기준이 뭐였냐면, 우리 보통 빅데이터 그러면 자기가 빅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분은 그게 아니고요. 미국에 있는 각 그 법정 공공 데이터들 있죠. 재판 기록 같은 거. 그거를 싹 다 모아서 알고리즘을 돌려가지고 재판 결과 예측을 하는 겁니다. 자, 예측률이 높으니까 예를 들어 피고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아, 나는 이걸 캘리포니아주에 가서 했을 경우 내 사건이 승소할 확률이 더 높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분은 저 정도의 이제 돈을 벌게 된 거죠. 사실 되게 대단한 건 아닌데 심지어 데이터도 자기 게 아니죠. 즉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거는 AI라고 얘기하는 건 결국은 기본적인 빅데이터가 밑에 깔려 있어야 되고, 그걸 어떻게 응용해서 알고리즘을 만들고 거기서 이 알고리즘이 자동적으로 어떤 결과를 예측할 수 있도록 끌어내느냐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현재는 대부분이 다 플랫폼, 즉 앱으로 이루어진 소셜 미디어의
이러한 데이터들이 집적이 되고 있고요. 그 집적된 데이터는 다시 알고리즘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AI 그렇게 연결된다고 보고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이 팡 같은 것들이, 팡이 이제 아까 방금 보여드렸던 게 이거죠. 예. 뭐 페이스북, 뭐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뭐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앱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 세계 글로벌이고 플랫폼화된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서비스들이 전 세계에서 빅데이터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활용해서 AI를 전격적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페이스북,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넷플릭스, 구글과 같은 곳들은 뭐 유튜브라든지, 넷플릭스는 너무 잘 알고 계시고 OTT 서비스까지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뭐 펄스가 떴네. 근데 이게 다 비슷비슷하게 보시면 플랫폼, 앱 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주목할 것이 이제 아마존인데요. 아마존은 방금 말씀드렸던 다른 플랫폼들과 같이 빅데이터를 가지고는 있는데 가장 강력한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죠. 예. 돈을 쓰는 분들의 이용 행태를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존의 주가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올라갔고요. 이걸 이제 보통 저희가 유니콘이라고 하는데, 이 엄청난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아마존은 어느 사업에 진출해도 최상위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자, 바로 이러한 시대에 그럼 미디어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제가 이어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준비를 좀 제 나름대로 했었는데, 자, 이 부분만 먼저 진행할게요. 이 미디어 업계에서 다른 용어들은 다 과거 용어가 됩니다. 3D가 유명했다. 뭐 VR도 이제 좀 있으면 옛날 게 될 것 같고, AR. 그런데 단어 딱 하나는 계속 현재 진행형입니다. 바로 뉴미디어라는 멘트인데요. 왜? 앞이 뉴라서. 제가 처음 그 미디어 쪽에 그 대학에서 전공을 시작했을 때 저희 교수님께서 앞으로 엄청난 뉴미디어가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케이블 TV였습니다. 근데 지금 케이블 TV를 뉴미디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죠. 앞으로도 계속 뉴미디어는 나올 것 같고요. 근데 기존까지의 뉴미디어와 가장 차별화됐던 뉴미디어가 하나가 있는데요. 예, 그 부분을 한번 제가 얘기 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뉴미디어 전체를 봤을 때 가장 큰 이제 혁신을 이뤘던 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에 의한 책이었고요. 책이 어떻게 역사를 바꿨는지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저는 이 책에 버금가는 게 바로 이 스마트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제가 봤을 때 감히 혁명이었다고 생각하냐면, 보통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시청의 형태를 완전히 바꿔놨거든요. 예, 시청 형태를 어떻게 바꿔놨느냐? 개인 시청이라는 걸 만들어냈습니다. 개인 시청. TV를 손에 들고 다니도록 만들어낸 거죠. 누구나. 자, 이게 어느 정도로 많은 걸 바꿨냐면, 특히 그리고 시청을 하는 방법론도 바꿨죠. 그 전까지는 저희 이런 식으로 시청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왼쪽에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방에 모여서 혹은 마루에 모여서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보던, 모여보던 시청을 오른쪽 보시면 혼자 보는 시청으로 바꿨죠. 자, 여기서 엄청난 변화가 이제 시작되는데요. 자, 그리고 혼자 보는 시청은 이동 중에 시청이 가능하려면 인터넷, 즉 온라인이어야 되죠. 자, 근데 인터넷에는 세 가지 화두가 있습니다. 자, 인터넷이 엄청난 큰 바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포털을 한번 통하게 돼 있고요. 왜? 일일이 다 쳐서 안 들어가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동하면서 편하게 보는 것, 즉 사람은 편한 걸 계속 찾기 때문에, 그래서 모바일, 그리고 컨텐츠를 포털을 통해서 내가 직접 검색해서 볼 수도 있겠지만 남들이 좋아하는 걸 추천받아서 보는 것, 즉 SNS, 우리가 오늘 저도 얘기하는 소셜미디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몇 가지 화두를 가지고 있고요. 이건 또 하나 어떤 형태로 얘기할 수 있냐면, 기존 왼쪽이 방송이었다면 현재는 인터넷, 즉 통신 환경에서 보게 된다는 거죠. 이 통신 환경은
기존의 방송 일방향에서 양방향으로 넘어갑니다. 사람은 뭐 인센티브가 있는 쪽으로 옮기게 돼 있으니 당연히 통신으로 가는 건 당연한 얘기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엄청난 변화가 하나가 생기기 시작하죠. 바로 그 휴대폰, 스마트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저희 쪽에서는 완전히 이제 혁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기존 왼쪽에 레거시 미디어, 즉 제가 레거시 미디어라고까지 말하는 건 제 스스로 좀 약간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저도 지상파 TMB 출신의 편성국장 출신이기 때문인데, 하지만 사실이기 때문에 얘기를 드립니다. 브로드캐스팅, 즉 일방향으로 한 번에 여러 명을 보게 하는 게 과거 방송에선 최대의 이점이었지만, 지금 인터넷, 즉 우리가 OTT로 혹은 유튜브로 뭘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보고 싶은 컨텐츠를 내 스마트폰으로 내가 봅니다. 그러면서 검색해서 보시죠. 또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에서는 자기들이 만들어서 제공한다라는 측면의 철학이 더 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을까요? 온디맨드, 즉 내가 선택해서 보는 겁니다. 또 과거에는 대중을 상대로 불특정 다수가 볼 거라는 걸 상정해서 역시 프로그램을 만들고 보여주겠다는 마인드였다면, 지금은 나의 취향에 맞는 거를 내가 골라서 보는, 이런 뭐 요즘 말로 이제 개취라 그러죠. 개취, 개인 취향이요. 그리고 기존에 대중을 향한 대중화 자체가 컨텐츠의 핵심이었다면, 지금은 개인화가 핵심입니다. 자,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개인 시청 때문에 이 모든 철학이 다 바뀌었는데요. 기존의 미디어,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지상파를 포함한 케이블, TV라고 불리우는 이 미디어들이 덕분에 어떻게 됐는지는 이제 눈으로 금방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존엔 TV가 이 모든 걸 다 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자, 지상파 뉴스가 1%, 지상파 드라마 1%, 개콘 없어지고. 네, 이게 현실인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지금 눈으로 보시는 것처럼 대체할 수 있는 소셜미디어가 엄청 많이 나왔죠. 이것 때문에 기존의 TV는 레거시라는 딱지가 붙고 이렇게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에 있는 쪽은 비상이 일어난 상황이고, 이건 상상하실 수 없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최고의 1인 유튜버가 버는 수익이 지상파 1사의 수익을 넘은 바가 몇 번 있습니다. 지금 그런 시대적 격변 속에 저희가 있다라는 거는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OTT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부분은 너무 이제 중복이 될 것 같아서. 자, 아무튼 이 부분을 한번 보시면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지금 우측에 있는 이 OTT라 불리우는 인터넷, 모바일 기반의 미디어를 우린 더 많이 활용하고 있음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런 관련된 글을 좀 써서 뭐 알리곤 했는데요. 지금 그보다는 이 부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썼던 논문인데요. 우리나라에 이미 전체 OTT 서비스, 즉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이나 TV로 보시는 인터넷 기반의 동영상 서비스의 80%는 이미 미국, 중국 겁니다. 나머지 20%를 가지고 우리가 뭐 웨이브네, 푸기네 뭐 이러면서 나눠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잠식됐다라고 제가 작년에 얘기를 했었는데 올해 이미 이제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죠. 예.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 원래 더 많은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만, 맨 처음에 제가 얘기해드렸던 게 뭐였냐면, 만약의 경우 해커 수준의 알고리즘을 잘 알고 있는 개발자가, 만약 그 개발자가 지금 시대에 미디어를 만들면 기존 미디어 전문가들보다 더 잘할 수 있음을 제가 한번 샘플로 보여드렸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의구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럼 과연 그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 처음에 얘기드렸던 것처럼 빅데이터가 집적되면 집적된 빅데이터를 가지고
이후에 어떤 결과가 나올 건지를 예측하고 그 예측은 다시 우리 시청자한테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그 유튜브 혹은 넷플릭스 여러분들 아마 요즘에 많이 사용하시니까 아실 텐데 거기서 이런 이슈가 생깁니다. 과연 이 플랫폼에서 나한테 어떤 컨텐츠를 다음에 뭘 보라고 추천들을 좀 해주지 않습니까? 그럼 그 추천은 무엇에 근거해서 저한테 그런 추천이 넘어올까요? 예. 집적되어 있는 글로벌의 모든 이 서비스를 쓰신 분들의 빅데이터, 또 개인 유저인 나의 매일마다 로그인해서 남아있는 그 로그 데이터죠. 그 로그 데이터. 요 두 가지가 믹싱이 돼서 유튜브 혹은 넷플릭스와 같은 소셜미디어 혹은 OTT 플랫폼들에서는 예를 들면 이걸 시청하고 있는 저의 스마트폰에 저의 시청 성향을 읽고 다음에 뭘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식으로 안내를 해주는 그런 상황까지 온 겁니다. 물론 그 기반의 목적에는 뭐가 있을까요? 예, 유튜브는 시청을 더 끌어내고 싶은 거고 넷플릭스도 지속해서 넷플릭스를 떠나지 못하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전제에서 이거 시작된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윤리적 이슈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방금 얘기 드렸던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어쨌든 조사를 좀 해보면 사람들이 스마트폰이 있으면 TV 뉴스 안 봐도 불편함 없다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한마디 나왔습니다. 이분들 머릿속엔 유튜브가 미디어라고 합니다. 맞죠? 미디어가. 그런데 좀 다른 게 하나가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미디어 혹은 언론 혹은 방송은 자사가 자사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자, 유튜브가 자사 프로그램을 만드나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미디어 개념하고는 좀 다르죠. 그러나 어쨌든 이용자들이 느낄 땐 똑같은 겁니다. 미디어입니다, 그냥. 왜? 편하니까. TV보다 편하고 내가 원하는 걸 목적을 이뤄낸다면 그건 큰 이외의 이슈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미 설문조사로 드러났지만 유튜브는 미디어다라고 인식을 하고들 계십니다. 그래서 신뢰한다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이때부터 언론에서 얘기가 나옵니다. 가짜뉴스 혹은 유튜브를 보다 보면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몇 가지 필요한 내용들을 나의 의도에 의해서 검색을 해서 보게 되면 그 기록을 갖고 유튜브는 자꾸 추천 알고리즘으로 다음 컨텐츠를 당신은 이런 걸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라는 식으로 배열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시지만 각자의 폰에 떠 있는 유튜브 다음 프로그램은 추천 프로그램은 모두의 폰에서 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걸 이미 알고 계실 텐데요. 그렇게 되니까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게 바로 이 얘기죠. 유튜브가 사람들을 한쪽으로 파편화시킨다. 혹은 확증 편향성을 높인다. 바로 이 부분에서 소셜미디어에 이슈가 있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국정보진흥원 니아에서 내놓은 괜찮은 논문이 있어서 제가 그분들의 말씀이 제가 얘기 드릴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인용을 하는데요. 여기에 두 분께서 만드신 이 내용엔 유튜브나 넷플릭스처럼 개인화된 알고리즘은 정보를 이용하는 패턴, 즉 아까 추천 알고리즘입니다. 개인화된 알고리즘은 추천 알고리즘은 바깥으로 내세울 땐 선택적 노출, 즉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하고 싶은 거 위주로 해준다라고는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보면 선택적 노출이라는 장점이 아니라 플랫폼들이 원하는 선택을 강요받은 노출이 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빨간색으로 만들어놨는데 만약에 이용자들이 이런 분절된 온라인 정보 환경, 즉 유튜브라든지 넷플릭스가 AI 스스로에서 빅데이터를 통해서 혹은 나의 개인정보를 통해서 알게 된 걸로
계속 이걸 보라는 식으로 밀어내기 식의 추천을 하게 되면 동일한 현실을 두고도 상반된 해석과 인식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이 같은 정보 획득의 분절화와 편향은 진영 논리와 초양극화를 부채질해서 정치적인 갈등의 속성을 부각시키고 또 다른 중요한 속성인 통합은 저해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일견 동의합니다. 하지만 전 또 나중에 다른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넷플릭스는 어떨까요?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넷플릭스도 필터 버블 얘기가 있습니다. 자, 넷플릭스를 한번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보고 나면 한 편 본 다음에 넷플릭스가 내가 본 영화들 몇 개를 딱 보고 아, 이 사람은 이런 걸 좋아할 것 같으니까라고 하면서 추천 영화를 보이거든요. 근데 실제 나중에 보니까 80% 이상이 그 추천 알고리즘에 의해서 시청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 대목에서 이런 의구심이 들기 시작하죠. 그럼 이거 내가 보는 거야? 넷플릭스가 보는 거야? 네, 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생기니까 바로 이런 말이 나오죠. 네 넷플릭스냐? 내 넷플릭스냐? 네, 이게 바로 이제 화두입니다. 이게 계속 지금 추천 알고리즘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이분이 이제 테드에서 설명을 하면서 아주 화두가 됐죠. 이분이 설명하신 개념이 필터 버블입니다. 자, 필터, 즉 선택적 노출을 플랫폼에서 빅데이터를 통해서 그 각 개인의 취향을 맞춰서 보여줬을 경우 이게 너무 한쪽으로만 쏠리니까 오히려 버블에 갇힌다. 즉 노출의 버블에 갇힌다라는 그런 엄청난 이야기를 이분이 해주셨고 이건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된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방금 말씀드린 이런 윤리적인 이슈, 즉 실제 내 이야기냐 아니냐 혹은 AI에 내가 끌려다니는 게 아니냐 기냐라고 하는 얘기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건데요. 특히나 아마 우리 집에서 어르신들이 처음 유튜브 접하고 나면 야 맨날 내 보던 것만 보여 이런 얘기 하시죠. 그럼 분명히 이 말씀은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다만 저는 이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즐겨보는 한 이제 채널에서 이쪽 편집자분이 올려주신 내용인데요. 저는 이거를 얘기를 꼭 같이 해보고 싶습니다. 유튜브를 혹은 넷플릭스를 이제 저희들이 보게 되면 야 한쪽으로 쏠린 걸로에 내가 지금 말려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얘기를 하지만 다만 여기서 하나는 우리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어떤 걸 좋아한다라고 해서 검색을 하는 그 행위 자체는 뭐죠? 내 스마트폰으로 내가 검색어를 쳐서 내가 보는 겁니다. 그게 쌓이면 저한테 추천을 해주는 거죠. 자, 저는 이것만으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보다 그렇게 맞춤형으로 제공된 서비스에 익숙치 않아서 낯설게 느껴지고 혹은 나를 그쪽으로 모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오히려 소셜미디어의 이 AI 알고리즘에 대해서 무조건 부정적이라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감히 제가 이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걸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가 확진 편향을 가지고 있고 알고리즘으로 사람들을 한쪽 방향으로만 몬다라는 말에 저는 한편 동의하기 어려운 게요. 차라리 알고리즘은 나의 성향을 파악해서 제시를 하는데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잠깐 얘기 드렸지만 저는 레거시 미디어인 지상파에서 편성국장을 했습니다. 자, 편성국장은 선출된 직무인가요? 네,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 몇 명 방송사 간부들끼리 모여서 편성했습니다. 왜? 시청자들을 우리가 계도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마저 가지고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 그쪽이 더 편향된 건지 지금의 이 상황이 더 편향된 건지 고민해 볼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히려
선출하지도 않은 사람들 몇몇이 만들었던 과거에 몇 미디어가 없는 데서 일방적으로 보여줬던 방송보다는 최소한 선택할 수 있고, 그 선택에 의해서 추천을 받는다고 하면 후자에 대한 부분은 꼭 단점으로만 봐야 되는 건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이슈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서 오늘 내용을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세션 2의 내 강연을 저희가 다 듣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주신 거를 서로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희대 교수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그 필터 버블이라는 그런 용어를 발표 중간에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필터 버블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 강의 때 얘기를 드렸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소셜 미디어 플랫폼들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이제 데이터가 많이 모이게 되면 예전 같으면 이제 이걸 뭐 집단지성이나 뭐 이런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겠지만, 많이 모여 있는 그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그 개인 시청자의 취향에 맞춰서 사실은 추천 알고리즘 같은 게 이제 우리 시청할 때 보면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추천 알고리즘에 의해서 보여지는 것에 이제 편향성 같은 게 있을 수 있다라는 시각을, 그러니까 뭐 아까는 제가 얘기 드릴 때 이제 확증 편향 이런 표현을 쓰긴 했는데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우려를 필터 버블, 즉 각각의 그 플랫폼들이 필터링을 통해서 한쪽으로만 치우친 어떤 모습으로 우리한테 이제 이것들이 보여지게 될 수 있으니 어떤 버블 안에 갇힌 모습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거고요. 저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른 시각이 있다라고 아까 발표 때 얘기를 드렸는데, 분명 필터 버블은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그 이전에 소셜미디어가 발달하기 전 지상파라든가 기존에 우리가 매스미디어라고 불리우는 해당 미디어에서 편성권자들이 전반적인 흐름을 다 컨트롤하는 것 대비, 그래도 유저가 자기 검색어를 넣어서 자기의 취향을 보여주면서 그에 맞는 컨텐츠를 추천받는 것, 어느 쪽이 더 좋은 뭐 윤리다 혹은 뭐 이슈다라고 판단하기 쉽지는 않다. 양쪽 다 개선할 부분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지금 그 사이에 이제 이희대 교수님께 질문이 하나 들어와 있는데요. 여상영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레거시 미디어에서 현재의 OTT로 오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앞으로 OTT의 미래는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아까도 제가 얘기드렸지만 레거시란 말이 이미 미디어 앞에 붙는 거가 사실은 뭐 일부 현재도 레거시가 공존하고 있는 입장에서 좀 송구하긴 합니다. 그런데 TV라고 하는 기존의 우리한테는 매우 이제 문명의 이기였던 그 매체의 영향력 혹은 그 이용 행태 혹은 실질적인 시청이 점차 이제 줄어들고 있는 건 또 사실이고요. 발표에서 얘기 드렸지만 언제 그렇게 넘어왔느냐라고 만약에 얘기를 주신다면 스마트폰이 가져온 혁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이동하면서 시청이 가능하다는 그 편의는 다른 곳과 비교가 어려웠던 거고요. 그와 동시에 이동 중에 시청이 가장 최적화된 거는, 물론 저도 예전에 지상파 주파수로도 그걸 내보냈었던 이제 DMB의 편성국장이었지만, 지금은 누구나 다 알고 계신 것처럼 뭐 5G, 뭐 이제는 6G까지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미 통일된 지는 오래됐고요.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많이 보고 있는 유튜브, 뭐 넷플릭스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강성을 띌 거라고 제가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은 통신 영역은 국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 있어서 뭐 국내의 미디어니까 우리 미디어를 사랑해야 된다 이런 식의 전제가 이쪽에서는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한편으로는 좀 뭐 걱정일 수는 있겠지만
글로벌에서 이기는 전략을 선택하는 형태로 이걸 타개한다라는 건 제가 봤을 땐 그리 쉽진 않아 보이고요. 예를 들면 넷플릭스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만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 드렸고 전 세계가 하고 있는데 그 자본과 그 역량을 커버하는 것 그렇게 쉽지 않다면 저는 감히 뭐 연대라는 부분까지도 얘기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K-팝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진행하는 시기라든지 아무튼 OTT는 글로벌 격전지라서 여기에 뭐 이른바 이제 국가주의라든지 이런 거를 얘기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은 분명히 있고요. 다만 컨텐츠 자체의 힘으로 이걸 좀 계산한다라는 게 결국 돈하고 좀 연관돼 있어서 이조차도 조금 저는 조금 걱정은 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예. 이상으로 세션 2의 Q&A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